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진해라는 고을은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와 풍요로운 산물, 그리고 후덕한 인심으로 이름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도 가장 큰 존경을 받는 가문은 단연박대감 댁이었습니다. 맑고 고든 성품으로 이름난 박대감은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지요. 그는 학문을 숭상하여 고을 서당을 후원하는 일에도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 외동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10살 되던 해의 따스한 봄날, 아가씨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여인이 서당에 드나드는 것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자라 하여 그를 멀리해서는 아니 된다. 세상을 바로 보고 이치를 깨우쳐야 현명한 사람이 되는 법이니라. 서당의 훈장님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서연의 총명함에 감탄하여 이내 마음을 열고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당에 처음 등교한 날, 서연은 낯선 환경과 자신을 힐끔거리는 사내 아이들의 시선에 잔뜩 긴장한 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바로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맑은 눈빛을 가진 단정한 모습의 소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나는 민준이라고 해. 내 옆자리가 비었는데 여기 앉아도 괜찮아. 민준은 고을원님의 아들로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학문이 가장 뛰어났고 성품 또한 온화하기로 소문난 도령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민준은 서연에게 서당의 규칙을 다정하게 알려주고 붓과 벼루를 챙겨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과 민준은 서로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총명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고 서연은 민준의 따뜻한 배려와 나이답지 않은 넓은 식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당 수업이 끝나면 함께 고을 뒷산에 올라 진달래를 꺾거나 맑은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단오날이었습니다. 서연이 12살, 민준이 13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단오 행사로 서당이 쉬는 날, 두 아이는 몰래 만나 아름다운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했고 수양버들 가지가 물 위로 부드럽게 늘어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이 토끼풀로 예쁜 반지를 만들 수 있어. 민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하얀 토끼풀꽃과 줄기를 엮어 작은 꽃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연도 그를 따라 하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반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이 맞닿을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다 되었다. 우리 서로 만든 반지를 받고 끼자. 민준이 장난스럽게 제안하자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만든 삐뚤빼뚤한 꽃반지를 민준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민준도 정성껏 만든 반지를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죠. 이건 혼례 때나 주고받는 것 아니야? 서연이 수줍게 묻자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로 혼례를 올리면 어떨까? 어린 나이였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이는 연못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 민준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영전하게 되면서 민준도 가족과 함께 진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두 아이는 추억이 깃든 연못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꼭 다시 만나야 해. 내가 몇 년 뒤에 장원급제를 하면 제일 먼저 너를 데리러 올게. 민준의 눈에는
금세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도 울음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가 아쉽게 놓았습니다. 민준이 탄 가마가 멀어져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붉은 단풍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첫사랑의 아픈 이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뜸해졌고 어느새 소식마저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기다리며 교수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익혔고 어느덧 혼기가 찬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냉두 같은 입술과 맑은 사슴 같은 눈망울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꽃반지를 끼워주던 다정한 소년의 모습이 아련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민준과의 어린 시절 약속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 그 도령이 벌써 너를 잊었을지도 모를 일 아니냐? 세월이 이리도 흘렀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순수한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잔인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박대감 가문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서연이 18살이 되던 해의 초봄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청렴하고 강직했던 박대감은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이 평소와 달리 어둡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서는 것을 본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저 조정이 어수선하여 심려치 말 거라. 박대감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흉흉한 소문. 조정의 권신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내가 비밀리에 군자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냈다 하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당장 상소를 올려 결백을 호소하셔야지요. 이미 증거를 교묘히 조작해 놓았소. 게다가 내가 예전에 탄핵했던 탐관오리들이 이번 기회에 나를 제거하려 작당을 했으니 특히 최 판서가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다 하오. 서연은 문밖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크나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양으로 가서 민준 도령을 찾겠습니다. 그의 아버님께서 이제는 높은 자리에 계시니 도움을 청하면. 서연아,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이미 때는 늦었다. 내일 아침이면 금부도사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날 밤은 박대감 가문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민준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수십 명의 관군들이 집을 에워싸고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박대감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 의연하게 체포되었고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역적 박대감은 대역죄로 다스려질 것이며 그의 재산은 몰수하고 가족들은 관노로 삼는다. 금부도사의 차가운 선언에 서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존경받는 양반가의 규수에서 죄인의 딸, 천한 노비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고 서연은 어머니의 시신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노비 문서에 수결을 찍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서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다오. 그 후 서연은 진옥이라는 천한 이름을 받고 관노가 되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비단 옷은 해진 무명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집을 전전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팔려간 곳은 지방 아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 아니 진옥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얘야, 진호가. 빨래가 아직도 안 끝났느냐? 이 게으른 것. 죄송합니다. 마님, 곧 마치겠습니다. 한때 시녀들의 시중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터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매질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진옥은 다시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부유한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탐욕스러웠고 안주인은 질투가 심했습니다. 내가 양반가 출신이라고? 웃기는 소리. 지금 내 꼴을 좀 보아라. 역적의 딸년이 감히 어디서 도도한 척이야. 안주인은 진옥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진옥은 묵묵히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의 아들이 술에 취해 진옥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진옥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안주인은 오히려 진옥이 아들을 유혹했다며 그녀를 매질하고는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다시 노비 시장에 내놓아진 진옥은 이제 정말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채 흙바닥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한나이 지긋한 관리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새로 부임해온 유대감 댁의 집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진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집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꺾이지 않은 품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를 데려가야겠다. 우리 댁 도련님을 모실 여종이 필요하거든. 어느 댁이신지요? 한양에서 이 고을로 새로 부임해 오신 유대감 댁이다. 우리 도련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니 걱정 말거라. 이유대감.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민준도령의 집안일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진옥은 새로운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은 한눈에도 권세 있는 집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노비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 첫사랑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며 진옥은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으리라고. 그녀는 이제 양반가 규수 박서연이 아닌 천한 노비 진옥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새로 온 아이냐? 이리 와서 도련님께 인사부터 드려라. 늙은 유모의 안내를 받아 진옥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단아한 자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품위 있는 선비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도련님, 새로운 여종을 데려왔습니다. 유모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옥은 급히 시선을 내리고 바닥에 엎드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진옥이라 하옵니다. 앞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도련님. 민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동요가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옥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민준은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을 것이다. 유모, 이 아이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게. 진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얼굴, 초라한 행색의 노비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진옥은 민준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그의 서재를 정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자꾸만 진옥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옥아, 내가 끓인 차는 유독 향이 좋구나. 어디서 차 우리는 법을 배웠느냐? 그저 어려서 어깨너머로 익힌 것이 전부입니다. 도련님. 진옥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 배운 다도를 무의식 중에 그대로 따른 것이었죠. 내 말투도 어쩐지 남다르구나. 마치 그를 아는 사람처럼 들린다. 소인은 그를 모릅니다. 도련님. 진옥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옥을 볼 때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서재 정리를 핑계로 진옥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책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옥아, 내가 정말 그를 모른다 하였느냐? 그럼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민준이 한 권의 책을 들어 보이자 진옥은 반사적으로 그 제목을 읽을 뻔했다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망설임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방금 내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보아라. 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리 자신을 숨기는 것이냐? 진옥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민준은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그녀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더운 날, 민준은 시원한 바람을 쐬러 후원으로 나갔고 진옥도 차를 가지고 그를 따랐습니다. 후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두 사람이 만났던 연못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연못가에 앉아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는지요? 옛 친구가 떠올라서 말이다. 어릴 적 이곳에서 함께 놀던 아이가 있었는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아이와는 어찌 되셨는지요? 모르겠다. 한양으로 올라온 후 소식이 끊겼다. 나중에 들으니 그 집안에 큰 화를 입었다고 하더구나. 민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집안에 닥친 비극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내가 차를 따르는 모습이나 걷는 자태가 꼭 그 아이를 닮았다. 특히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까지도.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옥은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후원으로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유 대감의 먼 친척뻘 되는 집안의 규수로 민준의 혼처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군요. 어머님께서 도련님을 찾으십니다. 혼사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진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토록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께 혼사를 미루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준은 다시 진옥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서재가 아닌 후원의 정자였습니다. 진옥이가 아니라 서연아. 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아보았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왜 나에게 숨긴 것이냐? 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이런 초라한 몰골로 도련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역적의 딸이고 천한 노비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내가 아는 박서연이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민준은 서연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다니. 도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운명이었을 뿐입니다. 서연아.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드리겠다. 약속하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행복하고도 비밀스러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대감 댁의 다른 여종 중에 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래전부터 민준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연희는 진옥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는 비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대감 부인의 귀한 옥 놀이개를 몰래 훔쳐 서연의 처소에 숨겨두는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머나, 이상하다. 마님의 옥 놀이개가 보이지 않네? 그러고 보니 어제 진옥이가 마님 처소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봤는데. 결국 모든 여종들의 처소를 수색하게 되었고 연희의 계획대로 서연의 짐 속에서 놀이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내 인연. 도련님이 아낀다 하여 너그러이 봐주었더니 감히 도둑질을 해? 당장 저 아이를 관아에 끌고 가 매우 쳐라. 마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진옥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물러가 있거라. 혹시 내가 저 천한 계집에게 마음이라도 있는 것이냐? 어서 전연을 끌어내라. 서연은 결국 관아로 끌려가 혹독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모진 매질만 계속되었습니다. 매를 맞으며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관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였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현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또는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혹시 박대감 어른의 따님이 아니더냐?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이진수라고 한다. 어릴 적 내 부친께 글을 배웠지. 박대감 어른의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이진수 사또는 어린 시절 박 대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 증거가 너무 명백한 것이 오히려 수상해. 박 사또는 유 대감댁 여종들을 모두 불러 신문했고 연희가 진술을 번복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다른 여종들도 연희가 평소 진옥을 시기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연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이었다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사또는 서연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그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서연아 씨,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소. 내가 노비 문서를 없애주겠소. 그리고 아버님의 사건 또한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편지를 읽은 민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멀리 가지 않고 박사또가 주선해준 진해 외곽의 작은 암자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준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박대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민준은 박사또와 함께 박대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가 모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조정은 큰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박대감의 무죄가 밝혀지자 그를 모함했던 최판서를 비롯한 관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은 특별교지를 내려 박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양반의 신분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연은 암자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기쁨과 함께 민준에 대한 감사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박대감의 명예가 회복되자 민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사또와 함께 서연이 머물고 있는 암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민준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아. 민준의 부름에 서연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어찌 여기까지.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고 박대감 어른의 명예로운 따님이다. 민준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말라버린 꽃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줄곧 간직하고 있었다. 이 반지를 보며 언젠가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저도 도련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을 가로막는 신분의 벽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우리 어릴 적 약속대로 혼인하자. 하지만 저는 한때 노비였습니다. 도련님 집안에서 저를 받아주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께도 이미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내가 박대감 어른의 따님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오히려 기뻐하셨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드디어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잔치 대신 작은 산사에서 조촐하게 치른 혼례였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진해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준은 학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연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듬해 봄,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외할아버지를 닮아 총명했고 아버지를 닮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세 가족이 함께 연못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어릴 적 꽃반지를 나누던 바로 그 연못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도 커서 당신처럼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처럼 서로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새로 맞춘 은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신분과 고난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서연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저도요,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 지는 연못 위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들이 나누던 맑고 순수한